안녕하세요. 오늘은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네 번째 소단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주제는 핵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입니다. 자, 우선 활동지 27번, 27페이지 제가 조사해 놓으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다음 주에 꼭 검사하도록 할 테니까 원격 수업 시간 동안에 조사해서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297페이지 펴세요. 297페이지. 자, 여기서 처음에 하는 내용은 핵발전이라고 써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 내용은 우리 좀 전에 숙제로 내준 학습지 27번과 관련됩니다. 인류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전에는 태양, 바람, 물 등과 같은 에너지를, 즉 자연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이용했겠죠. 그 후 석탄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현재 생활 전반에 석유를 대량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얘네 둘을 다 뭐라고 불러요? 화석연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 얼마 이제 안 남았어요. 쓸 수 있는 기간이. 고갈되는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일 심각한 게 바로 지구온난화. 이에 따라 인류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에너지를 이용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핵에너지는 어떤 원리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지금 화석연료를 대체해서 가장 많은 사용이 있는 에너지가 바로 핵에너지인데요. 여기 그림 보시면 작지만 힘센 원자력이라고 돼 있어요. 작지만 힘센 원자력. 네, 우라늄 1g이 석유 9드럼, 석탄 3톤과 맞먹는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드럼통 하나가 200리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 1g 가지고. 그런데 연료봉을 한 번 집어넣으면요. 3, 4년 정도를 쓸 수 있어요. 우리 석유나 석탄은 한 번 쓰고 사용하면 끝이지만 얘는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잠깐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원자력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 용어가 보이죠? 요 용어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핵발전이라고 써 있어요. 실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 원자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핵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핵발전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서도 여전히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학습할 때는 핵발전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발전, 전기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전기 만들어내는 핵심은 이쪽이죠. 기억할 거예요. 터빈 돌려서 전기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서 관련 개념 전자기 유도 현상.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고요. 원자력 발전은 핵 에너지, 즉 핵 분열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둘 다 열이 발생해요. 이 열로 물을 끓인다고 했어요. 이 물을 끓여서 나온 증기로 터빈을 돌리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공통점과 차이점은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요게 원자력 발전소의 보통 구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 만드는 터빈 누가 돌린다고 했어요? 수증기가 여기에 돌려요. 그리고 전기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증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기서 누군가가 끓여야 되는 거죠. 이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나요. 핵분열로 발생하는 이 열이 여기 있는 물을 가열하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원리는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어봉은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고요. 네, 여기 있는 게 요 밑에가 연료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연료봉을 전문적인 용어로 노심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쪽 발표하는 친구들이 계속 요 용어를 사용할 거예요. 노심이라는 용어가 연료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핵분열 일어나요. 여기 있는 에너지로 물을 끓여요. 이 증기로 발전기를 돌려요. 자, 그런데 여기 잠깐 보시면 수증기가 여기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터빈을 돌려서. 근데 이쪽에 근처에 있는 찬 바닷물이 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증기를 식혀요. 그래서 다시 뭘로 만들어? 물로. 우리 수증기 온도 낮아지면 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물은 다시 가열하는 대로 재사용돼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물은 얘 식히고 다시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실제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물 막 나오는 데가 있는데 이거 만져보면 물이 약간 뜨끈뜨끈할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물은 여기 증기만 식히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용했던 물은 다시 돌아가서 데피는 데 또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이 안전에 조금 더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장치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을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벽이 5개 정도까지 되어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좀 전에 읽었던데 좀 밑에 다시 볼게요. 핵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 235. 네. 얘는 속도가 느린 중성자를 부딪히게 해요.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이 핵 분열이 일어나 핵 분열이란 대한 설명은 이쪽에 있어요. 입자의 충돌로 불안정하게 되어 있는 원자 핵이 비교적 질량이 작은 2개 이상으로 애가 쪼개지는 거. 핵분열. 그런데 문제는 이때 다시 중성자가 튀어나오고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좀 전에 중성자를 충돌시키는데 다시 또 중성자가 나와요. 그럼 이 튀어나온 애가 또 다른 우라늄을 또 부딪히러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때 방출된 중성자는 근처의 다른 우라늄과 충돌하여 또다시 핵분열을 일으켜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밑에 보이죠? 연쇄 반응.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하게 되면 계속해서 연쇄 반응으로 핵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라늄 235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럼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핵분열할 때 중성자 계속 튀어나와요. 근데 얘가 옆에 있는 애 계속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일단 느리게 해서 연쇄 반응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성자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부딪히고 또 나오니까.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중성자를 여기서 보시면 흡수, 개수를 줄인다고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방출량을 조절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속도를 느리게 하는 애를 감속제라고 부르는 거고요. 숫자를 조절하는 애를 제어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핵 발전의 에너지를 적정한 양으로 조절을 해야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일정한 에너지를 조절하기 위해서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중성자의 숫자를 조절해 주는 애,
감속제, 제어봉 이런 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장단점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렵지 않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그냥 쭉 읽어볼게요. 핵발전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거의 배출되지 않으므로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다. 네, 지금 지구 온난화를 배출하지 않는 도움이 된다. 자, 연료비 저렴, 에너지 효율 높다. 하지만 여기 써 있잖아요. 반면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어려우며 만약 유출됐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이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명체가 죽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전반적인 지금 원자력, 즉 핵발전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추가로 몇 가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아까 우라늄 235, 우라늄 235 계속 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좀 상식으로라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천연 우라늄이라는 게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우라늄이에요. 자연 상태에 있는 우라늄의 99.3%는 우라늄 238이에요. 요거는 질량수 때문에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우라늄 238은 중성자를 하고 충돌하면은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중성자를 흡수해요. 부딪혀서 쪼개져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성자를 흡수해서 플루토늄을 만들어요. 무슨 소리냐? 핵분열을 안 해요. 핵분열을 안 한다고요. 자연 상태에서 우라늄을 발견하면. 그런데 우라늄 235는 핵이 쉽게 분열하고 쉽게 분열할 때 일부 죄송합니다.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태양 에너지 할 때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 나온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분열할 때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핵분열, 핵융합 이거는 좀 비슷한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연 상태의 우라늄은 요거밖에 안 돼요. 자, 얘를 모아서 만든 게 뭐냐면 저농축 우라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농축 우라늄. 이거를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써요. 여기 보시면은 저농축 우라늄은 대강 여기는 3%, 97% 나왔는데 좀 이거를 우라늄 235가 요 정도. 거의 반응 안 하는 애가 이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원자폭탄 알잖아요. 네. 원자폭탄은 우라늄 238이 요게 3%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라늄 235가 얘가 97%예요. 그럼 이해되죠? 요거는 핵발전 원료. 네. 대부분이 반응 안 하는 우라늄 238이에요. 우라늄 235 요 정도 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많지 않으니까. 얘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니까. 근데 원자폭탄은 거꾸로라고요. 핵분열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애를 97%를 집어넣어요. 이러니 도시 하나가 날아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는 거죠. 맨 처음에 즉 핵 분열하기 전 질량과 이제 핵 분열을 할 거 아니에요. 후 질량 비교를 하면 얘가 더 줄어든다고요. 질량 결손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교과서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아까 설명한 대로 우라늄 235가 중성자랑 충돌해요. 그러면 원자핵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중성자도 같이 튀어나와요. 여기에 있는 입자들의 질량의 합이 여기 있는 입자들의 질량의 합보다 더 커요. 질량 결손이 생겨요.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하나 지금 부딪혔는데 중성자가 두세 개가 나와요. 그럼 이 중성자 두세 개가 근처에 있는 우라늄한테 또다시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연쇄 반응이라고 하고, 그럼 얘가 또다시 분열하면서 또 중성자를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 가서 또 부딪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한 대로 얘네들의 숫자, 즉 개수도 조절을 해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얘네들 속도도 조절한다고요. 그래서 감속제, 제어봉 이게 나오는 게 같이 요 그림으로 연결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 두 번째 에너지로 태양광 발전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 태양 전지를 이용하여 태양광, 즉 빛에너지예요. 이것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바꿔요. 얘는 터빈이 없어요. 그냥 전기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다시 태양 전지는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만들어주는 장치네 라는 거. 여기 보시면 태양광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바로 전기가 만들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쪽 그림 보면 태양광이 들어가서 자유전자가 생기고 얘네들이 여기에 이제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전극으로 가서 여기 연결을 해주면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3V, 9V 이런 게 생긴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이거를 보통 이렇게 쉽게 표현한 그림이 있는데 얘를 이제 광전 효과라고 보통 불러요. 아인슈타인이 이걸로 노벨상 받았어요. 네,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광전 효과로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금속판이거든요. 이 어떤 금속판에 빛을 쬐줘요. 그러면 이 빛 에너지가 금속에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을 발견을 한 거예요. 요거 이제 광전 효과라고 하고 물리원의 제일 뒷부분 현대물리에서 요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다룹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요 정도 요 원리에서 지금 태양 전지를 이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전 효과에 관련된 그림들은 보통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 있던 요렇게 금속판에 빛 에너지를 쬐주면 네, 전자가 튀어나오는 걸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자, 교과서 299페이지 봅시다. 태양 전지는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좀 중요한 얘기예요. 태양광을 받으면 전류가 흐른다. 태양광이 태양전지에다 흡수되면 태양전지 안에 있는 자유전자가 생기고 이 자유전자가 한쪽 전극으로 이동하여 기전력 생성. 그러니까 한쪽은 아무것도 전기가 없는 0V인데 한쪽은 어느 정도 전기적인 효과가 생기는 뭐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차이가 생겨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 네, 이게 바로 기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외부 전기장치를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게 원리. 이거 끝. 굉장히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내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반도체랑 연결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할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학교 교과서가 깊이 있는 내용이 다 있긴 있는데 그림만 단순하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는 또다시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 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네, 읽어봅시다.
태양광 발전은 햇빛이 있는 날에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어서 유용하며 햇빛이 강할수록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태양 전지를 이용한 발전 장치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태양광 발전은 계절과 일조량의 영향을 받으므로 발전 시간이 제한적, 반사되는 빛이 인근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설치 면적이 넓고 햇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으니까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유지와 보수가 간편. 이거 뭐 망가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부서지거나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계속 햇빛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환경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무한으로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곳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현재 발전 효율이요. 8%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발전 효율이 지금까지 만들어내는 전기 에너지 중에 가장 낮아요. 그래서 이 효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태양 전지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1학기 때 배웠던 반도체를 살펴봐야 돼요. 태양 전지가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반도체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두 개가 있었어요. 얘의 기본은 우선 규소, 원자가 전자가 4개거든요. 네,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구조에 불순물, 원자가 전자가 3개인 원소, 1학기 때 배웠던 거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개수가 8개여야지 안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얘는 7개가 돼요. 하나가 비어요. 하나가 비어. 여기에 이 빈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공, 홀이라고 불러요. 얘가 전자를 띄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플러스의 효과를 낸다고 해서 퍼지티브여서 여기 P형 반도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자, 그 다음 N형 반도체는 똑같아요. 규소 여기에 원자가 전자가 5개인 원소를 넣어요. 자, 그럼 전자가 8개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9개거든요. 하나가 더 많아지는 상태예요. 남는 잉여 전자 얘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네거티브여서 여기에 N형 반도체라고 불렀죠. 여기 보이는 에너지띠 이거는 물리 1에서 나중에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은 봐두는 거 아니고요. 선생님이 괜찮은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 그림을 갖고 온 거예요. 다시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전하를 옮겨주는 주된 역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전하를 옮겨주는 주된 역할. 네, 전하. 이 전기 띤 입자 얘네들이 이제 옮겨주는 주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따로따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얘네들을 2개를 붙여요. 그래서 PN 접합이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다 P형, N형을 붙여서 모든 다른 전자 제품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다른 데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PN 접합 다이오드. 우리는 지금 다이오드 배울 게 아니에요. 그런데 PN 접합. 얘네 둘을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보려고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P형은 양공, 예, 양공 플러스 효과를 내는 그 비어있는 동그란 애가 많은 애. N형은 네거티브, 마이너스 자유전자가 많은 애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P형, N형을 붙여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있는 애가 이쪽으로 가고요. 여기 있는 애가 이쪽으로 가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끝에 있는 애들이 뭐 저기까지 넘어서 여기 가고 그건 아니에요. 요 근처에 있는 애들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요쪽에 지금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더 많이 갔고요. 요쪽에는 이제 플러스가 더 많이 있게 되는 지금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네 둘이 약간 상쇄되는 효과? 원래는 그렇게 표현 안 하거든요. 요렇게 되면은 전공쌍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제 양공이라고 부르는데 전자공학 쪽에서는 보통 이렇게 불러요. 네, 요게 약간 세트로 같이 있어요. 얘네들이 붙어 있다고요. 얘들이 접합 부분에 이렇게 약간 해서 공핍이라는 거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렇게 PN이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 많은 애들이 이쪽으로 가고 플러스 많은 애들이 이쪽으로 오네. 요 정도까지만. 근데 요 경계면상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이 붙어 있다 보니 약간 상쇄되는 효과 비슷하게 일어나네. 여기까지.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온 이유가 좀 잘 돼 있어서 여기 이쪽이 마이너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요 정도. 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런 식의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의 약간 전기장. 네. 얘네들이 합쳐지면서 약간 이렇게 형성이 돼버린다. 요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쪽이 마이너스, 요쪽이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게 되는 이런 걸 띠게 돼요.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햇빛이 이렇게 비쳐요.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던 애들이 다 쪼개져요.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지금 마이너스 전기장이잖아요. 얘하고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멀리 도망가서 이쪽에 따닥따닥따닥따닥 모여있게 되는 형이 됩니다.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제 반대죠. 여기 있는 플러스 애들은 이쪽으로 모여있게 되는 걸로 바뀌어요. 자, 이때 전선을 연결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여기에 만약에 꼬마 전구를 연결하게 되면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 플러스니까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구에 불을 밝혀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태양전지의 원리예요. 이게 바로 태양전지의 원리. P형, N형 반도체가 합쳐져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이 기본적으로 설명하기가 좋아서 갖고 온 거예요. 제가 학습지에 있는 그림하고 좀 다른 걸로 보통 영상을 찍어요. 왜냐하면 학습지에서 또 다른 그림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자, 여기 보시면 태양전지판이에요. 태양전지판. 태양전지판은 위에가 N형 반도체고요. 밑에가 P형 반도체예요. 붙어있는 쪽을 PN 접합 이렇게 불러요. 여기 상대적으로 더 마이너스가 많았잖아요. 여기는 더 플러스가 많았고.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고? 네, 이쪽으로 이렇게 막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에 마이너스 애들이 더 많고 플러스 애들이 많아서 요렇게 전기장을 띠고 있다가 햇빛을 받게 되면 얘네들 플러스 마이너스 요런 식으로 붙어있던 애들이 쪼개지면서 여기 있던 전자가 요쪽으로 다 몰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여기 있는 전자들한테 전선만 하나 연결해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게 쭉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구에 불 밝혀주고 이쪽으로. 그럼 여기 또 마이너스 공급됐네. 근데 햇빛은 비치네. 그럼 여기 또 마이너스 또 이쪽으로 이동하겠네.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제가 요 동영상 설명하는 곳에 어떤 사이트 하나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쪽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에 되게 잘 돼 있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면은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자, 요거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발광 다이오드와 태양 전지는요, 반대예요, 반대.
우리 발광 다이오드가 반도체를 이용했다고 배웠어요. 앞에서. 근데 이제 다이오드가 맨 처음에는 빨간색만 나왔다가 여기도 이거 불순물을 뭘 넣냐에 따라서 빨간색도 되고 초록색도 되고 파란색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네, 다 1학기 때 배웠어요. 이거였거든요. 얘도 P형, N형 반도체가 합쳐져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 보시죠. 예, 건전지가 있어야 돼요. 건전지. 여기 건전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를 공급해 주면 여기서 전자가 이동하는 형태예요. 전기를 공급해 줘야지만 전자가 이동하는 형태. 하지만 태양 전지는 여기 위에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여기 PN 접합부에 이렇게 전자 전공 쌍이 이렇게 있다가 햇빛을 받게 되면 여기 있는 전자가 튀어나가서 이쪽으로 얘네들이 전선 따라서 이동하는 개념. 이렇게 돼요. 왼쪽은 전기 통해주는 애 연결해야지만 P형 반도체, 여기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 이동. 얘네들은 햇빛 받으면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류 흘러주는 원리. 네, 조금 좀 구별하세요. 자, 세 번째 풍력 발전. 네,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풍력 발전 봅시다. 교과서 300페이지예요. 에너지 고갈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발전 방식으로 풍력 발전이 있다. 풍력 발전은 현재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풍력 발전기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기와 연결된 날개를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그럼 다시. 발전기와 연결된 날개. 네, 여기 보시면은 요게 네. 네, 이거 뭐예요? 그냥 터빈 돌려주면 된다고요. 여기 있는 터빈이 여기 있는 바람개비가 막 돌아가면은 전기를 생산해주게 된다 이 뜻이에요. 네, 별로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바람의 세기가 강하거나 날개가 길수록 날개를 통과하는 공기의 양이 많아져서 전력 생산이 증가한다. 그래서 요거 보통 그 공동연구에 학생들이 또 많이 하기도 해요. 드론 날개 모양과 날개 각도 뭐 이거 공기 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드론이 잘 나는지 못 나는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날개 모양, 날개 각도 이거에 따라서 과연 이 그 바람이 돌아가는 정도 뭐 이런 거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연구 과제 중에 하나예요. 자, 일반적으로 풍력 발전기는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지역인 산이나 바다 근처에 설치. 산보다 바다에서의 여기 지금 발전 효율이 좀 더 높아요. 설비가 비교적 간단. 얘만 세우면 돼요. 비용이 저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장점. 하지만 바람이 항상 그렇게 불어준다는 게 없죠.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다른 애들이 부딪히게 되면 회전력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강풍 같은 걸로 손상을 입으면 사용이 안 된다. 그런데 풍력 발전기를 보통 산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먼저 만들어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 옆에 서 있던 나무들을 다 베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경관이 훼손되기도 하고 풍력 발전기 돌아가는 이 소음 때문에 사람이나 야생동물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장단점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최근 유럽에서는 풍력 발전기를 육지에 설치할 때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력 생산량을 더 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규모 해양 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이렇게 설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는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발전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풍력 발전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예요. 특별하게 많이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핵분열하고 태양 전지판에 해당되는 그 PN 접합 부분의 그 개념만 제가 추가로 이렇게 링크 걸어 놓은 거 다시 한번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몇 반은 지금 앞에 태양 에너지 쪽을 강의를 못 들은 부분 꼭 들어주세요.